자, 수량 및 실험, 오늘은 비정상 상태 흐름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목표는 첫 번째, 수충격 이론에서 유체와 간의 탄력성을 고려해서 수충격파의 전파 속도와 압력 수도에 증가하는 법을 계산해 보고요. 두 번째는 관이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 예에 대해서 탄성을 고려한 수충력 이론에 대해서 적용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충격 이론에서 유체와 간의 탄력성을 고려해서 충격파의 전파 속도와 압력 수도의 증가를 계산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충격 이론을 했지만 사실은 비정상 상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탄성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레셔가 바뀌거나 밀도가 바뀌거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걸 고려하기 위해서 임펄스 모멘텀 관계를 이용해서 수도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밸브를 닫을 때 델타 V만큼 속도가 변하면 델타 H만큼 압력이 증가를 하죠. 압력이 증가하고 이 압력이 아까도 보셨지만 A의 속도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팽창이 생겨야 돼요. 사실 관도 팽창이 돼야 되고 아니면 앞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물이 밀도가 증가하거나. 자, 어쨌든 비정상 가정에서 팽창 위치가 어떻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팽창 위치가 뒤로 쫙 가죠.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뭐가 돼? 임펄스 모멘텀 방정식을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검사 최적을 정의를 해야 되죠. 근데 검사 최적이 내가 여기다 놔두면 얘가 움직여 버리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검사 최적이 같이 이동을 해주도록 고려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풀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그림과 같이 비정상 상태에서는 비정상 가정을 해버리면 플로우가 일로 들어가죠. 플로우가 일로 들어가고 A는 움직입니다. 요게 내 뭐예요? 관측 포인트죠. 검사 최적이 사실 여기 있어야 돼. 관이니까 관은 보통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여기서 검사 최적 놔두면 검사 최적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근데 비정상 가정이니까 얘가 압력이 팽창하면서 여기가 증가해버리죠. 계속 움직여버리죠. 즉 어떻게 돼요? 비정상 가정을 해주면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정상 가정을 해줘요. 여기다. 어떻게 정상 가정을 해줄 수 있냐? 내가 이 V가 바뀐다라는 거죠. A의 속도만큼 변하고 얘는 A 속도만큼 얘도 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 오는 속도를 여기다 더해주면 얘네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정상 상태로 놓여서 이 팽창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펄스 모멘텀 시오리를 여기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래 임펄스 모멘텀 이 방정식의 1차원 임펄스 모멘텀 방정식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힘들을 다 더한 값은 바깥에서 나가는 양에서 들어오는 양의 차이를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Q는 유량이고 ρ는 유체의 밀도이고 좌변은 외력의 합을 의미하니까 좌변은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량의 차이로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 변화율은 이게 항상 여기서 이제 일단 질량 변화율, 그렇죠? dmdt는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한 걸로 컨스탄트로 놔뒀습니다. 컨스탄트로 놔뒀고요. 자, 매스 컨스탄트한 거랑 질량 변화율이 컨스탄트로 한 건 다른 개념이죠. 자,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정상 상태로 가정한 검사 최적에서 이 검사 최적이 계속 이게 관이 팽창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속도, 여기는 V 플러스 A로 표현되고요. 요거 나가는 속도는 V 델타 V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면적은 어떻게 되냐? 여기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덴시티는 로가 되죠. 에리어는 A 플러스 델타 A, 덴시티 바뀐다고 가정하면 로 플러스 델타 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힘의 차이는 이렇게 아까처럼 유량의 변화로 표현되게 되면 매스 변화 레이트 이렇게 차에서 없애줄 거 없애주고 남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매스는 어떻게 돼요? 매스 변화율은 속도, 부피, 그죠? 곱하기 A, 로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단면에서의 각각의 압력은 요 압력과 요 압력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요 압력은 PA 마이너스, 그쵸? PA 마이너스 요 압력 P 플러스 델타 P가 될 거고요. 면적은 A 플러스 델타 A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왼쪽 합력 오른,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표현해주면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없을 거 없어지고 나눌 거 나눠서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레셔 차이로 표현해 준 거고요. 요거는 변화율로 매스 플로 레이트로 계산해 준 요거와 요거를 가지고 써준 거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차로 표기한 식을 전기에서 델타 A가 매우 작으니까 델타 PA는 어떻게 돼요? V 플러스 A 곱하기 A로 마이너스 델타 V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즉 좌변이 다 동일한 거 날라가고, 그렇죠? 동일한 거 다 날라가고 하이오더 텀 델타 P 곱하기 델타 A는 하이오더 텀이죠. 그래서 없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델타 A는 워낙 작다. 면적 크로스 그 면적은 변화하는 건 더 작다. 그래서 더 작은 항을 사실은 무시해 준 거예요. 델타 P, 그러니까 A, 뭐가 있냐면 P 곱하기 델타 A가 남아야 돼요. P 곱하기 델타 A가 남아야 되는데 P 곱하기 델타 A마저도 델타 A는 매우 작은 수다라고 가정을 해서 없애준 거예요. 팽창이 있으나 굉장히 무시할 만큼 작다고 가정해주면 델타 P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정리해주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델타 P는 어떻게 표현되면서 요게 뭐야?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로 G 델타 H가 델타 P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감마 델타 H를 표현해 준 거고, 요것이 좌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오른편은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델타 H 남겨주고 얘네들이 이제 오른쪽 편 정리한 거예요. 오른편 정리한 걸로 나눠지면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델타 A가 앞으로 나왔고요.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로는 여기 있고 AA는 캔슬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고요. 델타 H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됐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사실은 대부분에 관해서는 요 V 오버 A, 요 간이, 그러니까 내가 흘러가는 A는 머티리얼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고, A는 뭐냐면 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파는 뭐예요? 에너지의 흐름이죠. 에너지의 흐름은 대부분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죠. A가 딱 잠그면 소리가 휙 지나가듯이,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소는 뭐 예를 들어 1m/s도 안 될 거예요. 관에서 흘러가는 거. 근데 여기서 딱 잡으면 꿍 소리가 소리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통 0.01보다 작아요. 보통 대부분 관에서. 그래서 우리가 델타 H는 A 오버 G 곱하기 델타 V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건 요 A가 얼마냐가 이제 궁금하겠죠. 어느 속도로 파가 도대체 이동을 하느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수축력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A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파의 이동 속도를 계산하려면 조금 더 복잡한 식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관이라고 보면 요 이제 많이 보셨던 거예요. 이제 프레셔 밸런스랑 여러 가지 따져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헤돌리 그레디언트 라인입니다. 자, 비정상 연속 방정식은 그냥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기본적인 연속 방정식이죠. 연속 방정식인데 이 연속 방정식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요 미소 체족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것이 이제 적용한 그림이고요. 자, 그러면 요것을 전부 다 뭐하냐?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게 서페스겠죠. 서페스에 미치는 힘이고, 요게 이제 왼편에 컨트롤 볼륨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컨트롤 볼륨의 매스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고요. 이 서페스 아웃풋 인풋을 정리해 준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헷갈리게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로 A 델타 X로 좌우변을 동일하니까 나눠버렸어요. 로 A 델타 V X로 나누고 전개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요 식을. 그렇죠? 위 식에서 로 A 델타 V, 로도 X의 함수, A도 X의 함수, V도 X의 함수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전개하면 뭐 여러 개의 항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시간의 함수, 시간의 함수, 시간의 함수니까 전개를 다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탈 데리베티브라고 부르죠. 토탈 데리베티브. 토탈 데리베티브라고 그러니까 요 토탈 데리베티브의 항을 표현을 해주면 두 항을 토탈 데리베티브 표시하고 요 두 텀을 역시 토탈 데리베티브를 표현할 수가 있죠. 토탈 데리베티브가 뭐였어요? 토탈 데리베티브가 뭐였냐면 dt는
something이 있고 라운드 t 플러스 뭐 속도 라운드 x something. 요게 토탈 데리베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요 표현은 요 표현과 같다. 요거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오일러라는 이게 라그랑지안 익스프레션이고 이게 이제 오일러라는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이걸 토탈 데리베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 앞에 있는 두 식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요 두 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잘 보시면 a분의 1만 없애주면 그렇죠? a분의 1만 없애주면 요게 토탈 데리베티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에 대한. 그다음 요거는 로분의 1만 없애주면 이것이 로에 대한 토탈 데리베티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면 이런 방정식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정식이에요. 이게 무슨 방정식? 컨티뉴티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매스 컨저베이션 방정식이죠. 자, 아니 운동량 방정식이죠. 이게 왜냐하면 운동량 갖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한번 휙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뭘로 넘어가냐면 인장력을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인장력을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렇게 생긴 구조체에서 이 인장력은 뭐냐? 그럼 여기서 당겨주는 게 T죠. 이 인장력. 요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들어가는 힘 이렇게 표현됩니다. dPdt. 그 압력이 시간에 압력을 얼마만 줬냐? 요것이 바로 이제 인장력이 됩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죠. 인장력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고요. 여기서 단위 응력의 변화율은 어떻게 해주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인장력이 있으면 이것이 관의 두께로 나눠주면 스트레스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배웠어요? 다 재료역학에서 배우신 거예요. 다 재료역학에서 배우신 거고요. 단위 응력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 이는 관의 두께예요. 이 관의 두께. 요게 이렇게 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죠? 관이 있고 팽창한다는 게 결국 이렇게 당기는 거랑 동일한 거죠. 표현장력이 생기는 거랑.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관의 두께입니다. 자, 그러면 변형의 증가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바로 영스 모듈러스로 나눠준 거죠. 영스 모듈러스로 나눠주면은 여러분들 변형의 증가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스 모듈러스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거 다 재료역학, 고체역학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럼 관의 팽창률은 어떻게 내느냐? 관의 팽창률은 전체 관의 팽창률은 이 관의 변형의 증가율이 있으니까 안에서 압력이 커져갖고 얘가 훅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지름을 고려해야죠. 여기 반지름이었었는데 d 오버가 2가 반지름이죠. 반지름. 이 반지름을 곱해주면 전체 관이 팽창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의 팽창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했었냐면 이 면적. 그죠? 면적의 변화율은 어떻게 해주냐? 면적의 변화율은 요 면적의 변화율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원주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원주를 곱해주면 요 면적의 변화율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적의 변화율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없을 거 없애고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D 사라지고 없을 거 없애지고 A로 나눠줘. 요게 D 곱하기 D 오버 2가 면적이죠. D 오버 2의 스퀘어가 면적이니까 면적이 앞으로 여기로 간 거예요. 왼쪽으로 A항으로. 그 다음에 D만 남겨준 거죠. 오른쪽은. 그래서 요 식이 이제 면적 변화율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면적의 변화율이고요. 이제 아까 그 모멘텀 방정식 구했고요. 면적 변화율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냐면 유체의 탄성 계수는 원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탄성 계수는. 자, 그래서 dp 오버 d로 오버 로. 제가 맨 처음 그 수직 왕성 이론 얘기할 때 요 일라스티시티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오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만약에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를 알고 싶다면 얘를 뒤집어 갖고 시간으로 미분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간으로 미분해 줬더니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dp는 남겨두고 e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요 식을 잘 보면 아까 뭐였냐? 여기 운동량 방정식이었죠? 운동량 방정식에서 여기서 가한 유체 탄성 계수에서 나온 밀도의 시간 변화율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주고 요건 뭐예요? 아까 면적 변화율이었죠? 면적 변화율을 정리한 공식이 바로 요 공식이었죠? 요 공식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압력에 대한 공식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dPdt, 얘도 dPdt 있네요. 그래서 dPdt를 모아줬더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요것들을 잘 정리해봤더니 DVDX를 이렇게 쭉 정리를 했더니 자, A제곱은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 요 식을 잘 보시면 뭐냐면 이게 dv 라운드 v 라운드 x가 있고 dpdx dt가 있는데 요 식을 이제 조정합니다. 요 식이 요 식이에요. 요 식인데 요 a 스퀘어를 일부러 넣어준 거예요. 즉 dp dt 여기 있고 요거 내가 모르겠어. 요거를 그냥 내가 요거랑 요거랑 해갖고 그냥 하나의 개수를 만들어 버렸어. 개수로 만들었더니 내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요거를 뭔가로 놔둔 다음에 정리했던 이런 형태로 됐어요. 요 방정식의 이름이 뭐예요? 요게 웨이브 방정식이죠. 그렇죠? 요게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웨이브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A제곱을 뭘 하냐면 이제 요렇게 원래 요 앞에 있는 요거 정리한 것들, 요걸 정리한 거를 요렇게 표현한 거죠. A제곱으로.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dpdt가 원래 뭐였냐면은 요 이제 뭐예요? 요게 머티리얼 디리버티브 아까 말했던 토탈 디리버티브 띄었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라운드 v 라운드 t가 되고요. 라운드 v 라운드 x는 라운드 p 라운드 t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요거를 무시하는 거죠. 요걸 무시하고 라운드 p 라운드 t 로 a 스퀘어 라운드 v 라운드 x 이퀄 제로로 요게 요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요게 탄성을 고려해야 되는 관에서 압축성 유체에 대한 연속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a 스퀘어는 파의 전달 속도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우리는 포화성 레이서를 가해서 포화성 레이서요. 앞에서 나왔던 요 식에서 여기서 포화성 레이서가 고려가 안 돼 있는데 포화성 레이서까지 그냥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산술적으로 유도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포화성 레이서를 고려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요게 이제 바가 다 들어간 겁니다. 2P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D가 되는 건데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압력 속도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팽창 수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식은 좀 더 간단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만 남고 요게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제로가 돼서 팽창이 고려하지 않을 때는 A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성에 의한 수축 이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이걸 알아야 얼마만큼 빨리 우리가 문을 닫고 문을 열고 팽창도 되고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게 되면 1000피트 길이 24인치 두께에 관해 6피트 per second 물이 흐르고 있어요. 관의 두께가 0.25인치의 철로 만들어져 있으며 갑자기 밸브를 닫았습니다. 이때 압력파의 이동 속도와 수도의 변화를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밸브를 닫을 때 조금이라도 압력을 줄여주려면 어느 정도 천천히 닫아줘야 되나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풀이는 물의 탄성 계수는 3.18 곱하기 15의 10의 5승 psi 그 다음에 철의 탄성 계수는 3 곱하기 10의 7승 psi이고 이때 포화성 레이쇼는 0.3mm니까 파의 전파 속도는 그냥 넣어주면 되죠. 그죠? 요 공식에도 그대로 넣어주면 파의 전파 속도는 3,502 feet per second가 나옵니다. 요거를 사용하면 뭐가 돼요? 수도 변화를 계산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델타 H는 A over G, 델타 V를 곱해주니까 여기다가 3,502 feet per second에 32.2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델타 V가 6 feet per second였으니까 653피트가 수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수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게 하면은 뭐야? 한계 시간보다 천천히. 즉, 이게 돌아오기 전에 파가 한계 시간이라는 게 아까 뭐였냐면 파가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갔다가 돌아올 때보다 천천히 수도를 밸브를 닫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닫아주면 어떻게 돼요? 파가 갔다가 열려있는 상태면 갔다가 돌아와서 지나가겠죠. 근데 그거보다 빨리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갔다가 막혀서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그게 한계 시간 EL 오버 A 시간이었거든. 그러니까 요거가 갔다가 돌아온 파가 요 밸브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쑥 지나가도록 해주는 거니까 요거보다가 천천히 닫아야 돼. 그죠? 천천히 닫아야 되니까 2L 오버 A보다 천천히 닫으면 되니까 5.72세컨보다 천천히 닫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2L 오버 A가 다시 중요한 걸 아시겠죠? 앞에서 배워서 이렇게 딱 닫으면 천천히 닫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냐? 얘네는 닫는 시간이에요. 닫는 시간인데 닫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파가 생겨서 상류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얘네가 닫혀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냐면 천천히 닫아, 조금만 닫아요. 그러면 조금 닫았을 때 파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내려왔는데 다 안 닫혀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죠. 조금 닫은 것들의 양이니까 그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닫아주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편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수두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면 한 개 시간보다 천천히 밸브를 닫아야 돼서 5.72세컨보다 천천히 닫아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기가 포함된 혼합 유체에서의 탄성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에 공기가 유입되게 되면은 관에서 생기는 압력의 속도가 현저히 낮아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프릭션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에너지 손실 때문에 파가 이동하는 속도가 천천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동의 그 이동 속도는 수축력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 유체 혼합물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공식으로. 공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는 보이드 프랙션이고 밀도와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보이드 프랙션을 곱해주면 밀도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드 프랙션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파의 이동 속도를 하면은 만약에 A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그러니까 공기가 방울이 포함되어 있는 비정상 유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왜 바뀌냐? 압력이 변하면 공기에 방울이 있으면 공기방울은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그죠? 사이즈가 바뀌게. 물보다 더 어떻게 돼요? 공기는 더 압축이 좋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덴시티를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놓으면 공기가 들어가면 탄성 계수가 바뀌고 흐름의 속도가 바뀐다. 그래서 내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만약에 공기가 들어갈 여건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또 골다린 것이 뭐냐면 열이 바뀌면 근데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이소서멀한 프로세스. 공기는 또 물보다 반응이 더 심하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돼요? 서로 물에다 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공기 같은 경우는 압력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 압축도 높아지면 온도가 또 어떻게 돼요? 압축되면서 온도가 올라가죠. 압축되면서 팽창되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들이 바로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냐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냐 아니면 폴리트로픽 프로세스냐 즉 등원 조건 온도가 동일하냐 압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등 엔트로피는 뭐냐면 이제 압력은 변하는 온도가 변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폴리트로픽으로 바뀌는 경우냐 이런 세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였어요. 아까랑 똑같죠. 10만 피트 길이에 24인치 두께가 해서 6피트 per sec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0.25인치의 철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밸브를 닫았어. 그럼 공기가 퍼센트가 다 다르죠. 이랬을 때 파이 이송 속도는 어떠냐? 가정을 다방 조건, 폴리트로픽 조건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앞에서 주어졌죠? 제가 뭐냐면 인트레이먼트 그러니까 에어 일라스티시를 고려했을 때 1.2p로 고려해달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1% 공기가 섞여 있는 요건에서 열에 관해서 등온, 등트로피를 유지한다면 각각의 경우에 파이 이동 속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대해서도 한번 계산해봐라는 겁니다. 자, 그럼 파이 이동 속도를 아래식을 당연히 따르겠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보이드 오브 프랙션 들어가 있고요.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1%, 2%, 3% 거기만 50%, 40%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냥 멀티페이즈 플로우로 따로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유체역학적으로 풀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많은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폴리트로피라고 했으니까 탄성 개수는 1.2p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수의 압력은 200피트니까 요 2를 계산해 주면 요거는 104 파운드 퍼 인치 스퀘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는 요 아까 공식에다 그대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다 집어넣고 여기 보이드 프랙션만 남죠. 보이드 프랙션만 남고요. 그 다음에 공기량을 각각 고려해서 알파 믹스가 0.1이면 A는 이거고요. 쭉 증가해서 2% 가면 A가 635피트/세컨드가 돼요. 즉 공기가 들어가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죠.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고 요거는 굉장히 빠르다. 공기가 없으면. 즉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A의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A의 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밸브 닫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죠. 왜? 2L 오버 A니까. 2L 오버 A니까 A가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A가 적어지면 T가 시간이 증가하죠. 크리티컬 클로저 타임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많아질수록 2%만 돼도 한 4시간 동안 더 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더 열고 있다는 얘기는. 집에 못 간다는 얘기죠. 원래 4시간 동안이면 닫을 수 있는데 4배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8시간, 그러니까 16시간 동안 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참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퇴근을 못 한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엔지니어링, 전체적인 엔지니어링을 보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각각 개별 열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소소말일 때는 어떻게 돼요? E가 1P니까 그냥 P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센트로픽이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1.4P였죠? 그래서 1.4P가 돼야 되고 얘는 1.2P였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각각의 일러스티시티가 바뀌고 값이 바뀌다 보니까 A는 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소소말로 하나, 아이센트로픽을 하나, 폴리트로픽을 하나 크게 차이는 없죠. 그죠? 크게 차이는 없죠. 한 8, 9% 위아래로 증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설계할 때는.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열 프로세스는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말씀드릴 것은 관이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에 관해서 얘가 관이 팽창하냐 닫아지냐 요거겠죠. 근데 관 1이 있고 관 2가 있으면 뭐 다음 문제 그냥 바로 보시면 요거와 같은 거죠. 관이 있고 관 2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관의 사이즈가 다 여기서 들어왔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닫았어. 여기서 닫으면 요거는 압력 변화가 생기겠죠. 여기서 그 관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압력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 압력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도 봤지만 플로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수도 두고 위치수가 있지만 어떻게 돼? 베르누이 방정식 보면은 속도수도 있고 위치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압력수도 있죠. 근데 위치수들은 동일하다고 치니까 고려하지 말고 속도수와 압력수도가 있다. 그러면 압력수도가 없어지면 속도수도가 증가하고 속도수도가 증가하면 압력수도가 감소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게 어디서도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 게 바운더리 레이어에서도 나왔죠. 바운더리 레이어에서도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운더리 레이어가 생기면 이 바운더리 레이어에서는 유속이 감소하죠. 여긴 유속이 높고 여긴 유속이 작은 거예요. 바운더리 레이어. 유속에서 바운더리 레이어에서는 유속이 작아지니까 무슨 현상이 생겨요? 압력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압력이 여기보다 여기가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압력이 높은 거예요.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플로우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뭐예요? 박리. 그렇죠? 이쪽 임펄스 생기고 연파라스니까 거기서 박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처럼 압력의 그 아주 단순하지만 압력 수도와 속도 수도가 밸런스를 맞아야 된다. 이것들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 이걸 보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플로우가 들어갔어요. 플로우가 들어갔는데 관투가 있는데 여기서 닫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여기서 닫았으면 델타 H만큼 A2의 속도로 쭉 오겠죠. 그렇죠? 관투에서 A2 속도로 후진하다가 쭉 왔는데 뭐냐면 여기서 뭐가 돼요? 여기를 딱 연거부에 도달하는 순간 이쪽으로도 가요. 근데 여기는 뭐야? 속도가 바뀌죠? 델타 H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 압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압력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압력이 이만큼밖에 없는 거고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 왔을 때
다른 속도로 델타 H가 전파가 되겠죠. 여기서 델타 H만 가고 이게 뭐냐? 여기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반대로 델타 H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어디서도 봤어요. 그 레저버가 있고 관이 있을 때 닫으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축소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관에 그 저수지가 아니라 여기 H가 있으니까 여기 닫으면 갔다가 여기가 관이니까 연 지나가긴 하지만 여기 다시 돌아와요. 그 양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바뀌어서 A2 백으로 돌아오고 A1으로 갑니다. 즉 델타 H1을 결정하는 것, H1 여기서의 압력 변화는 이렇게 변화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왼쪽으로 다 해보면 다 곱하고 오른쪽으로 다 해보면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같다고 가져가면 A가 사실 크게 바뀌겠어요. A가 워낙 에너지 속도다 보니까 큰 속도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관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얘네들은 델타 H1은 이렇게 면적 변환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직렬이에요. 직렬. 그렇죠? 여러분 직렬 들어봤죠? 직렬이 뭐예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아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기회로 할 때 들어주셨을 거예요. 이게 직렬 연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예제를 한번 보시면 유속이 1m/s 유체가 24인치 관의 수격파가 발생해서 3,300ft/s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 관이 수격파가 3,700ft/s고 유속이 16ft/s인 6인치 관으로 좁아져 버렸어요. 여기서 갑자기 6인치 관 상류에서 닫아버린 거죠. 그냥 압력 수두가 이쪽으로 1838ft 생겼어요. 그러면 이 증가된 수두가 여기서 팽창된 관에서 24인치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압력 수도 얼마인가? 이거 그냥 요 공식에도 다 넣어주면 되죠, 사실은. 델타 여기다가 그냥 쓱 넣어주면 돼요. 쓱 넣어주면. 그래서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델타 H1은 그냥 공식에다 쭉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H1이 194pt만큼 여기 관에서 다시 압력 수두가 증가한 겁니다. 이거 설계할 때는 이것만 고려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194만. 아무래도 관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여기서 뭐 파가 뭐 180이 왔다 그래서 여기서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병렬 연결이겠죠. 직렬 연결 배웠으니까 병렬 연결 배워야 되죠. 병렬 연결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제 T자로 연결된 관이에요. 관이 이렇게 있어요. 관 1이 있고요. 관 2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관 2로 갑니다. 관 3이 여기서 딱 해서 여기가 막혀 있는 형태예요. 이걸 T자형 관이라고 하는데 T자형 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닫을 겁니다. 상류에서 관투에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H1은 델타 H2 달라질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델타 H1이랑 델타 H2는 그 다음에 여기 막힌 점에서 여기서 뭐냐면 델타 H가 만약에 이 부분이 없을 때와 동일하게 생각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A가 같다고 치면 이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있습니다. T자로 연결돼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막혔다고 그러는 건요. 아직 안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자, 안 막혀 있는 상태에서 닫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여기서 닫았을 때 이쪽에 어떻게 프레셔가 미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뭘 하냐면 여기를 막을 거예요. 여기를 막고 위에를 닫는 거죠. 막혀 있는 관일 때 이 막힌 관에서 흐름이 발생해서 끝이 마치 닫혀 있는 발브처럼 작용해서 이게 밸브로 작용한다. 이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닫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중 밸브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밸브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두가 더블로 나타나는, 2배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뚜렷하게 2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좀 쉽겠죠. 자, 지름 12인치 관에 3000피트 길이 막힌 관이 T자 형태로 앞에 그림처럼 붙어 있어요. 이때 닫힌 관의 직경 1인치라고 하면은 큰 관의 그림이 5피트/s고 갑자기 상류에서 큰 관의 밸브를 닫았어요. 이때 파의 전파 속도가 3000피트/s라고 하면 마찰을 무시하면 최대 압력 증가는 얼마인가? 그랬을 때 관의 직경을 12인치로 늘리면 최대 압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갑자기 밸브를 닫을 때 수도 증가는 어떻게 돼요? 델타 H는 A 스퀘어 루트 GA 델타 V가 되니까
간단하죠. 델타 H 여기 466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 닫으면 이 조건 하에선 466피트예요. 자, 파일 전파 속도는 모두 같아요. 같다고 가정하라 그랬으니까 마틴관에서 수도 증가 델타 H3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다 계산을 해봤더니 464피트예요. 464피트인데 관이 막히면 2배로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928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막힌 관을 2배로 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면적이 12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311피트가 돼서 얘의 2배가 되니까 622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 얇은 거보다 두꺼운 게 조금 낫구나. 그렇죠? 얇으면 얇을수록 관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충격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제까지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면 수충격 이론에서는 유체와 관의 탄성력을 고려해서 충격파의 전파 속도와 압력 속도를 증가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관에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 예에 대해서 탄성을 고려해서 수충격 이론을 적용해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정상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거쳐서 비정상을 고려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이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건데 이 정도 여러분도 아시면 아마 나중에 댐이라든지 댐의 여수를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발전소의 어떤 뭐랄까 발전기에 돌아가는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